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었고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자체가 시혜적인 복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더 큰 성취, 내가 지금 이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더 키워주는 거에 대한 복지가 약간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도 키워주고 동시에 안전망을 가져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가 요지인 것 같고 또 이제 지인님께서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존의 복지에서는 그것들이 어째 제도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뚜렷한 대안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의 생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이제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모두에게 어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당위나 그런 제도의 그런 논리 같은 것들이 잘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기업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가 기업의 안전망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도전하는 것들, 기업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고 그것들을 그렇다면 우리의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여론적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열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저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산업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 과거에 비해서 어떤 글로벌적인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할 수 있냐? 되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면은 어떤 되게 미시적으로 개인의 자아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저희가 무슨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 지향하는 지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단으로 해가지고 더 성공을 이루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제도화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되게 그런 사회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좋았네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그 지인님께서 기업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면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되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뭐 잘하는 기업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가 저는 좀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기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카카오 하면은 사실 카카오톡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카카오톡 어플 개발로 저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다음도 이제 다음이랑 합병도 하게 되고 이제 하면서 그 규모를 저는 커 나갔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리스크 테이킹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카오가 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최근에 사례 들면은 이 카풀 같은 경우도 사실 택시 회사들이나 이제 그런 차량 업종에 대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굉장히 이제 좀 심하고 좀 문제될 것이 몇 가지 이제 있잖아요. 그럼에도 베타 테스트를 최근에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했다는 자체,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는 거, 그냥 그런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카풀 쪽으로도 리스크 테이킹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종섭님도 한번 생각해 보신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특정 기업은 떠오르지 않고요. 저도 카카오 택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풀이. 네, 카풀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국내에서는 그런 공유 경제라고 하죠. 그 한 가지 자원을
이제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외국만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외국에는 뭐 에어비앤비나 뭐 그런 공유하는 공유 경제 개념이 잘 잡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카풀이 들어오면서 되게 논란도 많고 뭐 찬반이 뜨거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시도한 그 시도 자체는 네, 굉장히 새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되게 혁신적인 모습들, 네, 도전과 네. 모험. 사실 기존에 없었던 환경들을 거의 최초로 도입하다시피 하는 데에서 되게 선도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지만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런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적 기반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거 자체가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실패했을 때 되게 기업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카카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어떤 되게 그런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카카오 외에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영상에서 예시로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 지금 전기차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그냥 지나가다 읽은 글 중에서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청 높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주식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지식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방금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서 좀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4월 11일 시가총액이 510억 달러인데 이게 GM보다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수익성은 되게 낮다고 해요. 근데 이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기대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기대되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클 거다라는 거를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테슬라가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주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면은 이게 전기차, 수소차 이런 제조 부분에서의 되게 파격적인 혁신 외에도 그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실히 좀 기대 가치가 높은 산업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시가총액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2017년 전까지는 거의 무명의 기업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기대나 사람들의 어떤 되게 신산업에 대한 그런 쪽으로의 기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시가총액이 뛰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군에 있었을 때 처음 봤었을 때 주식가가 33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일주에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30만 원까지 이렇게 뛰더라고요. 보면서 와, 이게 아직 이제 우리 생활 이제 저변에서 굉장히 그런 달라진 걸로는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어떤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리스크 테이킹인 거죠.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점칠 수 없지만 그런 접근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테슬라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팔로워에서 이노베이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KT가 5G를 세계 최초로 이제 선보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노베이터로서 혁신자로서 세계에 좀 한 발 내딛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KT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생존이 문제랑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4G LTE도 충분히 빠르니까. 근데 지금 선진국들 뭐 미국, 중국 뭐 많은 나라들에서 5G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KT가 조금 더 빠르게 혁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한국 기업에 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문제도 많아요. 지금 막 개통을 했는데 그 망이 많이 부족해서 5G는 핸드폰은 5G인데 그 망은 망은 LTE라서 결국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혁신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대체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변화의 속도 같은 거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보다는 혹시 조금 더 더디다고 느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는 기업을 생각하는 것보다 리스크 테이킹을 얘네가 하나? 이렇게 의문이 들거나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 해지,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오히려 기업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내가 이 기업은 뭔가 어떤 혁신이나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그냥 항상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좀 그 과거의 성공에 아직 취해서 그 자만심에 빠져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라는 기업은 있을까요? 그렇게 느끼는 기업들? 저는 모든 그 혁신자를 따르는 추종자 기업들이 모두 리스크 해지랑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큰 기업들 중에서는 뭐 옛날에 아이리보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주변만 봐도 카페 같은 거 하나가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결국 다 똑같은 그 대량 커피만 봐도 다 똑같은 맘모스 커피, 뭐 메머드 커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결국 그 어떤 한 성공 사례를 따라가는 리스크라고는 그냥 그 비용이나 그 직접적으로 겹친 상황밖에 없는 발전이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학교 주변에도 마라탕 집이랑 커피 이게 저렴한 커피 집들이 하나 성공하니까 이제 우후죽순 되게 많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보통 그런 우리 이제 저희가 많이 맛집 같은 것도 많이 다니긴 하는데 항상 그런 시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되게 많이 유행을 타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집들이 엄청 많이 생기지만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집들은 대부분 그 유행이 끝나고 어떤 그런 대세가 지나고 나면은 그냥 갑자기 싹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 영상이 어디까지 공유가 되나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뭘까? 저는 이게 이렇게 팔로우는 전부 다 리스크 회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제지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종이가 소비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앞으로. 근데 대표적인 게 한국재지랑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지 산업 두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따라가는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봐도 신문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텍스트가 소비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제지 산업이 소재 산업으로 이제 변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딱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국 제지 산업이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도에 서지 못하고 환경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뭔가 확실히 많이 발전을 하고서 그 산업 자체 발전도나 아니면 안정화나 이런 건 정말 많이 되어 있는데 딱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룩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항상 뒤쫓아가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자 부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제지나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죠. 제지 산업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한 1, 2년 전에 읽었던 글로는 따라가는 입장이 있다라고 읽은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또 방송 산업도 뭐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면은 이제 우후죽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항상 선두를 이끄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관찰 예능 하나가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포맷으로 뭐 대상만 바꾼다던가 그런 것처럼 그게 한 번 성공을 했으니까 뭐 나도 성공할 것 같아, 뭐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올 것 같아라는 마인드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관찰 예능이나 한때 되게 유행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네, 리스크 헤지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방송 산업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개편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창의성이나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죽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그 아류작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 포맷이 생기면은 그걸 전부 다 비슷하게 뭐 그냥 글자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방송사들도 단기간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을 해서 당장 이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창의성에 대해서 장려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방송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긴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실패했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날 보장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제도나 안전망이 없기 때문인데 그게 산업으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그 개별 부분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뭐 교육부터 아니면은 뭐 정부 정책 이런 것까지 모든 그런 측면에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기업 말고 기업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화하고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되게 견인을 해줘야 되는 게 결국에는 국가고 정부인데 사람들도 정부가 이제 융합의 시대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거의 비전문가이다 싶어 하니까 그 정책 자체도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위험한 것 같다, 여론이 이건 위험한데 왜 시도하려고 하냐, 망하면 어떡하려고 하냐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어떤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이렇게 제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이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떠한 점 때문에 기업이나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못하는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정부가 제도화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왜 하냐 그런 것들을 왜 예를 들면은 되게 실험적인 정책들 있잖아요. 청년 수당을 줘보겠습니다. 물론 청년 수당이 정말 뭐 청년들의 취업을 이끌 수 있는지 그게 뭐 근본적인 원인인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는 솔직히 의문점도 굉장히 많고 그런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험적인 것들을 제도화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실험 자체를 싫어할까요? 그것도 결국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 또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학부라서 그런 걸 자주 접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듣는데 경제학 연습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보면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제도나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발표 주제가 뭐냐면 화폐 개혁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1,000원이 1000의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화폐 개혁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 뭐 아메리카노 1.5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1,000원을 1원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100원을 1원으로 만들겠다. 라는 화폐 개혁을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반을 따져보는데 이제 반대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고 그 화폐를 새로 찍어내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950원에 팔리고 있는 물건이 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단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뭐 0.96원이 됐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0.96원이라는 개념이 애매해서 뭐 1원에 팔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다 보면은 돈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보면은 내가 이만큼을 투자해서 그만큼을 얻을 수 있을지 이 화폐 개혁을 해서 이제 얻게 되는 뭐 다양한 효용이 있겠죠. 이제 뭐 표기가 쉬워진다. 아니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효용이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전국에 있는 은행과 ATM에서 다 시스템을 수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보면은 정부의 이해관계와 뭐 기업, 시장 이해관계를 다 따져보면 결국 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제약 요인 그 돈 자체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위험 감소의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이유잖아요. 뭐 실패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되게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특히 지금 당장의 소득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국민 전체적인 정서로 봤을 때 이제 정책이 변화하고서 이제 득이 있고 이제 손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느낌보다는 지금 당장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라는 것에 좀 더 예민한 편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에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 이런 태도가 더 많지 않은가 싶어서 정부 입장에서 막 실험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걸 하기가 지금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어렵지 않나. 청년수당 얘기도 하셨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뉴스에서 언급을 한다던가 이제 뭐 그런 게 이슈화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하면은 딱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 자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건데 이게 미래에는 이러한 이득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방향보다 지금 당장 이렇다라는 것만 100% 채워져 있는 느낌이라서 좀 지금 당장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단걸 지어주지 않으면 뭔가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그런 어떤 단기성 효과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뭐 개인의 성향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뭐 정책에도 그렇고 사실 뭐 청년수당이든 뭐든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반대에 부딪힐 때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하지만 그게 되게 국제적으로 나가보면은 또 그렇게 혁신적인 제도나 그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 문제가 있으니까 뭐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도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아직 나오지만 그게 의제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아직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누가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돈을 주겠어 하면은 아 이거는 그냥 복지병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지금 그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정 국민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기본소득 연구를 하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실패할지는 미지수죠. 언제까지 이제 이게 맞을까라는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결국에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되게 어떤 그 정책적인 그 동력이 되게 빠르고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이런 게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시작이 저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체화되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얽혀서 성장한 사람들이 가진 그런 관성과 국민적 성향이나 그런 성격들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한국적인 DNA다라고 말을 하진 않고 경영학적일 수도 있고 되게 사회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게 되게 파생이 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원래 빨리빨리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시작 단계의 교육부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교육 혹은 이제 혁신은 좋아하지만 그 혁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자체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많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의견을 공유하기 전에 이를테면은 입시에서도 수능 아니면 대학 입시도 사실은 내가 더 고등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자아를 이룩하고 원하는 걸 목표를 성취한다기보다는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공부하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입시 자체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혁신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다들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렇게 입시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에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그 지환 토론자님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현재 그 한국 입시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좋은 대학교에 가려는 그런 계단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그 고등학교의 기준과 대학교의 기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저희 서성한 뭐 이런 줄 세우기. 네, 줄 세우기식이 남아있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줄 세우기 문화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라고 해봤자 대학교인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이런 인프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도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 이익과 당장 관련이 없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 것에 내 세금을 써가며 내 시간을 써가며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교육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개편 방법에 대한 의견은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은 그 계단식 교육을 바꾸자라고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정부가 자기 그 정책이나 그런 좀 인프라랑